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날이죠. 2025년 12월 28일 오전 10시 3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를 할 차례죠. 생애. 그 두 분은 어떤 생애를 살았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재능 하나는 정말 뛰어나지만 그만큼 파란만장하고 굴곡 많은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 문학적인 재능을 뛰어났지만 두 번은 이렇게 그 순탄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굴곡이 많고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삼국지를 종결시킨 인물 가운데 하나인 두예의 먼 후손이며 조부인 두시몬도 시인이었지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다. 두예의 먼 후손이다 이랬네요. 두예. 이 사람이 이제 두예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두예라는 거죠. 한나라 어사대부 두연전의 11세 손으로 경조 두릉 사람이다. 명문 출신이었지만 아버지 두서가 사마와의 대리받아 사마의와 대리받아 좌천되었기 때문에 등용되지 못하다가 사마소의 여동생 고육공주와 결혼하여 비로소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상서랑에 임명되었고 조보 두기의 자기인 풍락경후를 계승했으며 상서랑을 지내고 4년 후에는 참상부군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뭐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두보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보에만 집중해죠. 과거에도 억울하게 계속 낙방하여 방랑의 삶을 살았다. 이때 시험관 1인보가 두보의 문장이 너무 뛰어나서 낙방시켰다는 소리가 있는데 당시 시험관 1인보는 아예 시험지 자체를 안 보고 전원 낙방시켰다. 그리고 현종에게 인재를 다 뽑아서 이제 인재가 없어요 라는 시대의 개소를 했다. 그때 이 과거의 이 두보가 과거에 그 도전했다가 과거 시험에 이제 낙방을 했다 그죠. 그때 이때 그 과거 시험의 시험관이었던 이딘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보의 문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뛰어나서 낙방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임금인 현종에게 현종 어쩌고 하니까 뭐 조선시대 임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은 어디까지나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재를 다 뽑아서 인재를 이제 사람을 뽑은 만큼 뽑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재가 없다. 그런 이치에 닿지도 않는 이렇게 여기 보면 개소를 했다 이런 얘기죠. 게다가 성격도 강직하여 아첨을 싫어했기에 과거의 급제에서도 높은 벼슬을 차지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성품 때문인지 두보는 백성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싫어했다. 여러분, 배운 거만 있고 출세만 있다. 아니, 배운 것만 있고 실력만 있다고 출세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 순진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거는 배운 게 있고 실력만 있다고 해서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죠? 공장 생활하잖아요. 이승열이가 공장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으니까 누가 그러더라. 저거 무식한 놈이라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이라 공장에 나가서 저렇게 먹고 산다고. 참 웃기지 마시오.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세상이 그렇게 정해진 순리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있고 실력만 있다고 해서 출세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야.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아니고
연세대를 아주 맨 뒷공무니로 나온 사람이야. 그럼 봅시다.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과 연세대 뒷공무니로 나온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지원을 했다고야. 응시를 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시험관이 이제 면접을 보는데 시험관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요 서울대 수석 졸업한 놈은 서울대 수석 졸업은 했는데 어딘지 좀 이렇게 사람을 상대해 보니까 좀 내 입맛에 안 맞는단 말이야. 응? 내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아. 저놈은 뭔가 따지고 드는 성격이 많고 저놈을 뽑아줬다가는 조직에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가지고 올 것도 같고 우선은 내 구미에 맞지 않는 성격이고. 근데 요 B라는 사람은 연세대를 맨 뒷공무니로 나왔지만 요 놈은 아주 자기 구미에 맞거든. 저놈은 뽑아주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평소에 요 놈은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요 놈은 자기 구미에도 안 맞을 뿐더러 요 놈은 정말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는 놈이야. 그래서 뭐 나한테 뭐 추석이 다가와도 선물 하나 보내지 않고 나한테 또 아첨도 안 해. 아주 고지고대로 살아가거든. 대쪽같이 산다 이거지. 근데 요 연세대 매일 뒷공무니로 나왔다는 놈은 아이고 추석 때만 되면 나한테 비싼 선물하고 그러거든. 그리고 은밀히 이렇게 한 주먹씩 섭섭하지 않게 돈을 찔러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누굴 쓰겠어요? 연세대 뒷공무니로 나온 놈을 쓴다 이거야. 아니 서울대 연세대 똑같은 4년제 대학인데 똑같은 명문대학인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자기 입맛에 맞고 평소에 자기한테 선물 잘 보내주고 뇌물 찔러주고 이런 사람을 선택한다 이거요. 그런 거야. 세상이란 건 그런 거지. 실력만 있고 이런다고 출세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을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나왔대. 서울대에서 수학을 전공했다는구만. 근데 그래서 수학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교사 노릇을 했다 그래요.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수학교사로 발령받아가지고 수학교사를 했었는데 이 교사 세계에서도 이 밖에서 볼 때는 이 교사들의 세계가 참 애들만 가르치고 무풍지대처럼 이 세상 풍파에 시달리지 않는 무풍지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이 교사들 세계에서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스트레스도 많고 참 정년까지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나갔는데 실제로 사회생활에 부딪혀 보니까 그것도 또 못할 노릇이더라 이거. 그래서 금방 때려치고 나왔다는구만. 정말 세상이라는 게 아더매치라고 하잖아요. 아더매치라는 말 들어봤시죠? 아더매치가 뭡니까? 아니 꺾고 더럽고 매식겁고 치사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게 바로 아더매치야. 아니 남들이 볼 때 이 교사라는 직업은 참 세상 풍파에 시달리지 않은 좋은 직업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거야. 거기도 온갖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고 뭘 잘못 잘못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면 즉시 학부형들한테 또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못할 노릇이고 때려치우고서는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연인으로 살아요. 근데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더라고. 여잔데 산 꼭대기에서 살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겨울이 되면 그 산 꼭대기에 바람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 밑에 이 사는 사람들보다 추위를 더 이제 2배, 3배 추위가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늦가을쯤 되면 이 연탄을 지게에다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 거기까지, 산 꼭대기까지. 거기 차가 들어가 차로 운반할 수가 있나요?
운반할 도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게로, 인력으로 지게로 그까지 연탄을 지고 계속 올라가서 또 쌓아놓고 두세 달을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을 나는 거야. 응? 그런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응? 뭐 공장 생활한다고 그 사람을 뭐 일자 무식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응?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공장 생활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다못해 장관 총리를 지냈어도 인간적으로 덜 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직업 가지고 귀천을 논하지 말라.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내 얘기 들으셨죠? 공장 생활한다고 저놈 무식한 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장관 총리를 지냈어도 인간적으로 못된 사람이 있고, 공장 생활을 했어도 실력이 있고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꼭 계속 얘기하지 맙시다. 이제 두보로 돌아가서 처음 변방에 수자리 사러 갈 적에 마을 이장이 머리 싸맬 것을 주셨는데 머리 세어 돌아오니 다시 변방으로 가라네. 변방에 흐르는 피가 바다를 이루어도 황제의 가시려는 뜻은 변하지 않는다네. 병거행. 또한 어느 노파가 징발을 피해 달아난 남편을 잡으러 온 관리에게 아들 둘 있던 것도 전쟁 나가서 죽고 손자는 이제 젖도 못했다. 남편 말고 나를 데려가면 병사들 밥 짓는 일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비는 처절한 장면을 그린 작품 석고리도 있다. 참 이걸 보면 불쌍한 게 참 평범한 민중이죠. 불쌍한 게 평범한 민중이다, 이거예요. 고위층의 사치와 대비하고 부패한 사회상을 비판하는 시도 많이 지었다. 이 때문에 두보는 현실적이고 사회성이 높은 시를 썼다는 평가를 받으며 당시 사회상을 거울과 같이 그려내어 사람들이 그를 시사라고도 불렀다. 물론 두보의 시 중에 낭만주의적인 시도 꽤 많다. 이백과 달리 안사의 난이 그에게는 입신양명의 발판이 되었다. 장안에 연금된 지 1년 만에 탈출, 새로 즉위 위한 황제의 숙종의 형제소로 도망쳤다. 그리고 그 공에 의하여 좌습이라는 벼슬에 오르게 되었다. 여러분, 내가 방금 전에 뭐 얘기를 했잖아요. 반드시 배운 게 있고 실력이 있다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순진한 사람이에요. 어제도 내가 뉴스를 봤는데 지금 AI가 발달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머리 빠지게 그냥 죽기 살기를 공부해서 변호사 회계사 자격을 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치킨집을 하고 치킨집을 개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AI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도 다 일자리를 뺏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 AI가 더 고도화되잖아요. 더 고도화되고 더 발전된다 이거죠. 아니, 변호사 회계사라면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으로 통하잖아요. 전문 지식인으로 통한다 이거죠. 변호사 회계사도 동네에서 치킨집을 개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직업 가지고 뭐 귀천을 논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직업을 가지고 귀천을 논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강직한 성경 그대로라서 결국 지방관으로 좌천되었고 그나마도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닥치면서 끼니도 못 구할 지경이 되었다. 하지만 굶주리던 백성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상관들에게 구호식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분노하여 48살 때 사직하고 처자와 함께 감숙성을 거쳐 청나라 청도에 정착해서 성 밖에 완화 초당을 세웠다. 잠시 친구였던 촉 절도사의 참모로 있기도 했다.
일단 이때가 두보의 생활에서 제일 좋았던 때였다. 그런데 문제는 둘의 사이가 친구라고 보기에는 심지어 절도사가 두보를 죽이려다가 참은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어보면 사람이 이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우리 속담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어? 모난 정이 돌을 맞는다. 아니 그러니까 어?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돌이 둥글둥글하게 생기면은 정을 안 맞아. 근데 이렇게 딱딱 각지게 이렇게 생긴 돌은 반드시 정을 맞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속담도 있고.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응? 그게 바로 세상살이다.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그게 속담이자 처세술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대쪽이라는 말이 있었잖아. 응? 대쪽같이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을 맞는다. 이게 정을 맞는다. 그래서 이 직장에서도요. 상관한테 아첨하고 입에 침 바르고 상관한테 무조건 칭찬이나 하고 아첨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대쪽같이 옳은 얘기를 해도 상관 귀에 자꾸 거슬리는 말을 하는데 저는 구미에 안 맞아. 그럼 끝나는 거지 뭐. 그게 이제 두보가 이런 식이었다고 하죠. 대쪽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올바른 말만 하고 어? 이러다 보니까 이 저놈이 내 구미에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아니 좀 이렇게 사람이 그렇더라도 좀 어? 안 좋은 일이라도 이렇게 자기한테 아첨을 하고 자기를 자꾸 축켜 세우고 사람이 이렇게 둥글둥글 살아가야지. 그래야 세상살이가 되는 거지. 아니 저놈은 꼭 아주 올바른 얘기만 하고 대쪽같이 굴거든. 저놈 안 시켜. 저놈은 여기서는 너는 평생 남 밑에서 석이나 처먹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야. 승진이 안 돼. 아니 때가 되면 웃사람한테 선물도 하고 웃사람한테 칭찬 어린 그런 언행도 하고 이래줘야지. 저는 말하는 게 꼭 가시도친 말만 하고 원리 원칙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거든. 저놈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둥글하게 살아라.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했단 말이야. 모난 돌이. 그러니까 돌이 둥글둥글하면 괜찮아. 근데 돌이 이렇게 사각지면 정을 맞아. 이후 54때, 그러니까 54살 때 귀향할 뜻을 품고 청두를 떠나 양쯔강을 내려가서 기주의 협곡에 이르러 여기서 2년 동안 체류하다가 다시 2년간 더 방랑하다가 배 안에서 병을 얻어 동정호에서 58세를 일기로 병사하였다. 방랑하다가 그러니까 이 두보 동정호라는 게 있나요? 어디? 동정호. 중국 발음으로는 둥팅호라고 하네요. 여기가 이제 둥팅호네요. 여기서 이제 54살 때 사망했다 그죠? 여기 어디냐면은 중국 후난성 후베이성에 있다고 하네요. 면적이 약 2,82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호수다. 이렇게 되네요. 수심은 약 30.8m. 평균이 약 6.4m. 최고 깊은 곳이 약 30.8m.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역시 이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두보가 사망한 해인 770년에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강남봉이 9년이라는 시에서 당시 말년의 두보가 느꼈던 회한을 느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으로. 가족. 지금 19분을 경과했네요.
고조부는 수나라 때 호난성의 어느 현의 현령이었다. 즉 증조부는 당나라 초기 때 호난성의 어느 현의 현령이었다. 외증조부는 당태종 이세민의 손자인 의양군 왕이다. 조부는 두시몬으로 급제 후 국자감과 수문관에서 근무했다. 부친은 조의대부와 연주 사마를 지냈다. 모친은 명문가인 박능한 평채가 출신이다. 동복형은 요절했다. 이복 남동생 넷과 이복 여동생 하나가 있다. 아내는 10살 연상이다. 최소 3남 2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막내 아들은 굶어 죽었다. 이 두보의 아내가 두보보다 10살이 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보의 막내 아들은 굶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옛날에는 말이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다 뭐다 해가지고 길거리에 시체가 너도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그렇게 굶어 죽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이야 더했죠. 옛날에는 정말 기근이 들었다고 하면 거의 굶어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 보면 중국 과거의 벼슬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굳이. 여러분들 이런 걸 모르겠으면 한번 그 사전을 찾아보면 되겠어요. 내가 이것까지, 내가 중국 역사까지 다 통달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또 이 말을 하면 안 돼. 저놈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아니, 이 세상에 만물 박사가 어디 있나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자기가 그 박사학위 받은 그 분야에서만 아는 것이지 다른 분야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사도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박사도 다른 사람한테 또 자문을 받는 거예요.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는 다른 사람한테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문을 받는 거예요. 아니, 만물 박사가 어디 있습니까? 만물 박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타, 200이 낭만적이라면 두 번은 사실적이요. 200이 유미주의적이라면 두 번은 현실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200의 시는 일필휴지, 단번에 막힘없이 시원하게 글씨를 써 내려가거나 그림을 그리는 즉흥적인 스타일이다. 영감이 떠오른 대로 즉흥적으로 쓴 것이 많으나 두 번은 숱한 퇴고를 거쳐서 시 완성도를 높였다. 이걸 보면은 이태백과 두 번은 참 쌍벽을 이루는 참 시의 고장들이었지만 정말 극과 극이네요. 많이 다르네요. 이태백의 시는 낭만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를 찬미하는 그런 수준이고, 그러니까 자연 현상의 아름다움, 이 미를 찬미하는 수준의 그 낭만적인 시인데, 그와 더불어서 두보의 시는 현실주의적이다. 세상의 모순, 세상살이를 보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해서 그거를 풍자하고 이런 시를 썼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보면은 참 우라통 터지더라. 아니, 세상 돌아가는 게 어디,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세상 돌아가는 그게 순리대로 돌아갑니까? 내가 또 예를 하나 할까요? 동창회에 한 사람이 동창회 한번 나가보고 질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동창회 안 나갔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동창회 나가보니까 학교 다닐 때 제일 꼬라지를 하던 놈이 제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제일 꼴등을 하던 놈이
아니, 어떻게 출세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말이야. 돈을 잘 벌어가지고, 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출세를 해서 높은 사람이 됐더라. 근데 자기는 반에서 5등 안에 늘 5등 안에 이렇게, 를 차지하고 살았는데, 돈도 못 벌고, 요 모양 요 꼴이 됐다 이거지. 아니, 근데 이놈이, 학교 다닐 때 제일 꼬두발이 하던 놈이, 그래도 말투라도 좀 이렇게 겸손하게 하면 괜찮은데, 아니, 지가 사회에서 출세했다고 아주 친구들 알기를, 그전 학교 다닐 때 친구를 알기를 거절이 못 같이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로 말을 하고 이러거든. 정말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성질대로 한다면 정말, 칼부림이라도 하고 싶더라, 이거야. 그래서 거기를 꼭 참고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는 다시 안 간다. 다시는 동창의 얼굴을 안 내미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공부 잘했다고 출세?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냥 모순되다 이거. 세상은 항상 이렇게 모순된 거예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순리대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른다. 더군다나 이 두보 같은 시인은 더 그랬다 이거예요. 두보의 시인은 두보라는 사람은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이야. 고지식하고. 그러니까 고지식하고 대쪽 같은 사람이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뭐 우라통이 터지더라. 그러니까 시를 지어도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그런 시를 지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방향성부터가 다르다 보니 둘 사이에 우열을 가리는 건 의미가 없고 각자의 특색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두보의 시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두보는 도덕군자 같은 재미없는 시만 쓰지 않았냐는 편견을 가진 경우가 있는데 재미없다는 건 개인적인 평가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도덕군자 같은 시만 썼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예 유교 도덕과는 거리가 있는 소재도 많을 뿐더러 유교적인 색채가 강한 시라도 그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고뇌를 풀어낸 것이 많다. 말하자면 명상록과 비슷하게 현대인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정서이다. 물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소재를 다루든 200에 비해 진지하고 사실적인 시선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태백과 두보를 이렇게 단순 비교한다는 건 크나큰 잘못이다 그죠. 이태백과 두보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완전. 이 두 사람의 이 문학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없다 이거죠. 야사에 따르면 매우 굶주리다가 간신히 잔치집을 방문하여 폭식하다가 생긴 배탈로 사망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대만의 시사만화가 어부는 두보의 열전을 만화화하면서 이 어사설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논박하긴 했는데 어쨌든 물에 비춰진 보름달을 보고 잡으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백보단 현실적이라고 평했다. 그래서 어부의 두보 열전 마르지 않는 강 만고에 흐르리라에서는 배 위에서 콜록거리다 죽음을 맞은 것으로 묘사된다. 참고로 어부 화백의 두보 캐릭터는 엄청난 앞장구다.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라고 하잖아요. 뒷얘기 뭐 이런 거. 그런 뒷얘기 에피소드 뭐 정사가 아닌 야사 뒷얘기들 이런 거에 따르면은 이 두보가 매우 굶주리다 가난해서 매우 굶주리다가 어느 날 이제 잔치집이 생겨가지고 잔치집에 가니까 뭐 그동안 많은 날 굶주렸으니까 음식을 보니까 눈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눈이 확 돌아가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에 폭식을 했다 그죠. 그랬다가 이제 배탈이 나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에피소드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리고 이태백은 어? 이태백은 뭐냐면은 물을 딱 보니까 물에 이렇게 달이 비춰졌더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보름달이 뜨면은 이 물이 잔잔하면 물에도 달이 비춰진다 이거죠. 그 물에 비춰진 달을 자기가 건지겠다고 들어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이 맨정신에는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아니, 수면 위에 달이 보여도 맨정신에는 그거는 그냥 그 물에 비친 달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에 비친 달을 건지겠다고 들어갈 때는 벌써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이태백이 술을 좋아했으니까 술을 잔뜩 먹어서 취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도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태백은 물에 비친 달을 건지겠다고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그렇게 좀 어처구니 없는 낭만주의자였고, 두보는 엄청나게 굶주리다가 잔치집이 생겨서 잔치집에 갔다가 음식을 폭식해서 배탈이 나서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이 두 사람이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두보는 그만큼 이제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이태백은 이 세상 돌아가는 세상 풍파와는 관계없는 낭만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참 32분을 경고하고 있네요. 80년대 위인전 만화에서도 쇠고기를 급하게 먹다가 체해 죽었다고 나올 정도였는데 두보가 강직한 성격으로 높은 이들 눈밖에 나서 가난에 시달리며 남긴 시도, 굶주림과 비통함,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 굶주리면 낫지만 이웃들이나 굶주리는 백성이 너무나도 많아 한 맺힌다고 통곡하고 한탄하는 사회 고발성 내용이었기에 이렇게 죽을 만하다고 서술된 듯하다. 반면 그 시절에도 이태백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인지 소문으로 여겨지는 게 나을 정도였다. 그나마 고 오세영 화백이 월간 보물섬에 그린 위인전 만화에선 이백이 이렇게 빠져 죽었다고 그리긴 했지만 두보는 가난 속에 죽어가 구세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체해 죽었다는 소문을 일부러 남겼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할 정도였다. 뭐 어쨌든 간에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태백과 두보라는 사람은 정말 극과 극이다 이런 얘기죠. 너무나 스타일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왠지 이백과 대조되어 문약하고 꼿꼿한 선비 이미지가 강하긴 했지만 이백 못지않은 애주가였다. 그래서 친구들을 대동하고 2차 3차까지 끝장을 보았으며 장안에서 이백과 잠깐 교류할 때는 둘 다 고주망태가 되어 한 침상을 쓰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가난한 시절 어렵게 사람들이 저급수를 빚어서 주자 무척 기뻐하며 그 심정을 시로 쓰기도 했다. 빈민구제용 비축미를 암시장에 내다 팔아 술을 마셨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오해이다. 관리를 지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엄격하게 적는 편인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에서의 두보의 이런 행동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며 두보의 시 세계와 모순된다. 오히려 그런 형태를 보고 분노해서 고발을 한 인물이다.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두보는 어디 가서 남한테 아첨할 줄 모르고 아주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쪽 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이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이 대쪽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죠? 대부분 가난하게 삽니다. 이 대쪽같이 남한테 아첨할 줄 모르고 정직하게 살고 이런 사람이 대부분요
출세도 못하고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남한테 아첨자라고 둥글둥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하는 사람은 출세하고 돈을 벌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백처럼 유협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두보 역시 무인의 기질이었다. 말 한 장에 용천금을 차고 다니는 것을 즐겼으며 검술 또한 어느 정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나라 귀족 사대부들은 검을 차는 것을 즐겼고 검법 또한 매우 발달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다. 말도 잘 탔는데 어느 날 술김에 말을 타고 벼랑을 넘겼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된통 다친 적도 있다고 한다. 이백이 과학자의 한 명에 대한 시만을 남김에 비해 두보는 심심하면 그 당시 유명인물에 대한 시를 남겼고 그 중에는 고선지 장군에 대한 고도호 총마행이라는 시도 남겼는데 고선지 애마 한열마와 같이 고선지를 찬양한 시였다. 고선지 문서로. 그의 후손은 한국에도 1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정확히는 정유재란이 끝나고 두 아들과 조선을 귀화한 장군 두사충의 후손들이다. 문서참 두사충. 이 두사충이 그 두보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 두보의 후손들이 이 대한민국에서도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임진왜란, 정유재란에 참관 명나라의 장수. 전쟁이 끝나자 명나라에 돌아가지 않고 조선에 남아 귀화했다. 왠지 민간에서는 군공보다는 풍수지리 대가로도 더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겠네요. 시인 두보의 21대 손으로 섬서성 두릉에서 기주 자사를 지낸 두교림의 아들로 태어났다. 누이가 진린에게 시집갔기 때문에 진린이 처남이 된다. 이순신과 매우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순신은 그에게 봉정두복야라는 시를 써줬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으로 가면 고락을 같이 하고 동으로 오면 죽고 사는 것을 함께하네. 성 남쪽 타양의 밝은 달 아래 오늘 한 잔 술로서 정을 나누세. 이 시가 바로 그 이순신이가 이 시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두보의 21대 손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 시를. 두사충에게 줬다는 거죠. 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당나라 현종시대 최고의 가희였던 공손대랑에 대한 굵고 강렬한 시를 남겨 후대 그녀를 크게 알린 인물이기도 하다. 두보의 시 중 강초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출제된 단 3뿐인 외국 문학 작품 중 하나이다. 다음은 해당 시점 이런 게 나오네요. 청강 일곡 포촌류 맑은 강 한 굽이 마을을 감싸고 흐르는데 장하강 촌사 사유 기나긴 여름 강천은 만사가 한가롭다. 자고자래 양상년 제비는 마음대로 처마를 들고 나고 상친상근 수중구 수중의 갈매기는 가까이 가도 날아갈 줄 모른다. 노초화 지휘기구 늙은 아내는 종이에 바둑판을 그리고 시자 고침작 조구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낚싯바늘을 만드는구나. 다병소수 유약물 다병한 몸에 필요한 것이란 오직 약물뿐 미구 차회 갱하고 미천한 이내 몸이 달리 또 무엇을 바라려.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40분 경과했거든요.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오후에도 또 시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죠.